시사 채널 디포커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방송 개편과 함께 매주 목요일 시사 채널 디포커스로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인 만큼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방송국 DKBS 시사 채널 디포커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개강한 지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들 시간표에는 적응하셨나요? 강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느라 힘드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17학번 새내기 분들은 아직 학교 자체가 어색해서 더욱 혼란스러운 기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모든 수업들의 OT도 마무리되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아무쪼록 모두들 힘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중국의 압박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당장 불매운동과 한국관광금지령으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는 등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외압을 넣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를 중심으로 시작된 보복과 압박이 다른 기업으로 전이 혹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규모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항하여 우리도 불매운동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사드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었습니다만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번엔가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2016년 7월 한미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나면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정도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보복 조치를 취해왔으며 대외적으로 연속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 불편함을 보여왔습니다. 현재의 보복 조치는 근시일 내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맞춰 그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로 타겟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 및 소방점검 등 정방위 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일 소방법, 시설법 위반으로 중국 현지 롯데마트 99곳 중 23곳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월 2일 불거진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도 롯데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 올리던 롯데 면세점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투숙객도 줄어드니 롯데호텔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나서서 보이콧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 외의 타격들도 클 텐데요. 사드 보복이 중국 프리미엄주들의 주가 하락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엔터, 항공, 관광, 여행, 숙박, 화장품들의 제재로 인해 가치 하락과 주식시장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비스 위주이지만 제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까지도 판매량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ODM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견도 있다고요? 경제적 피해는 확실하지만 이것이 금방 끝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경제 보복이 아닌 단순 기업, 저희 자국의 기업의 기술 경쟁력 취약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경제 보복 조치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또한 별로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네요. 일단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수출 의존도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할 텐데요.
우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죠? 일단은 그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밝힌 바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얼마 전에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 이외에 추가적 대응 방안 마련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외압에 의해 자의적 조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 정부로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의 효용성을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성능 자체의 한계로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사드가 정확히 무슨 목적에 의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자는 명목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요격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 즉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로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패트리어트는 하층 방어 목적으로 저고도에 내려왔을 때만 요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고고도 미사일 요격이 필요해졌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종래의 미사일과는 달리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기 때문에 일정 고도로 내려오기 전에 발사 시점의 우주 공간에서 선제적으로 요격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MAD를 202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고도와 중고도는 국내 기술 개발 중에 있지만 고고도 요격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사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사드 외의 대안책은 없다 이것이 그렇군요. 근데 일단 언론에서 조기 배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것이 현 정권의 알박기가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어 왔고, 그 시점에서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한미 간의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에 6일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핵공격 가능을 강조하고, 나선 시점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는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여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한 자의적 조치라고, 연거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기가 이르지 않았냐는 말도 있는데요.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중국을 설득한 다음 진행하는 하는 편이 나았다 이런 걸 텐데요. 박근혜 정부가 초기 친중 정책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북한 제재와 경제 협상이,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약간 제재에 미온적이었고, 북한의 비핵화는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유엔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뜻을 밝혔음에도 중국은 계속 제재에 미온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사드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레이더의 범위에 문제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가 미 MD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게 단순 사드에 대한 반발보다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소위 한국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영토 분쟁으로 인접국들인 일본이나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중국으로는 다오이다오 연토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지금과 비슷하게 관광 제한, 히토류 수출 금지, 관세 부과율을 높이는 등 경제적 보호 조치가 역시 치열해졌습니다. 그 외에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경제 보복은 물론이고 근방의 군세를 증가시키면서 실질적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만은 미국과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도 사실상 중국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 친미와 친중이냐는 양갈래 지점에서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드 백지화로 관계 회복에 나서야만 한다는 쪽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된 일이니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젠 사드 배치의 효용성보다는 당장의 중국 경제 보복 조치로부터 정상화하는 것에 찬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보다도 이번 중국 사드 보복은 현 정권의 반발보다는 차기 정권을 기대하고서 하는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선언을 한 대선 주자의 3인의 지지도가 실제로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지지율이 저조하잖아요. 거기다가 탄핵 정국의 국정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사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던 걸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또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권에서는 사드 배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하냐 철회하냐 무엇이 되든 다음 정권에서는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현재 대선 주자들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후보자의 외교와 안보관으로 연결지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자 3명은 각자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은 같았으나 그 수습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두 달랐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이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다음 정권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 하였고,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협의이므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잘못된 일은 고쳐야 한다고 완전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미 미국과는 합의된 문제이므로 중국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원래부터 사드 배치를 적극 찬성하며 추진한 인물 중 하나이므로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한미 사드 배치 합의가 논의되면서부터 중국의 보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만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외압에 의해 자위적 조치마저 포기하는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현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사드는 배치 자체를 두고서도 찬반 여론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그 어떠한 국가적 손익을 차치하고 현재 상황에 아쉬움이 남는 데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명백히 상대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가 경제 보복에 대처하기보다는 설치에 대한 찬반으로만 갈리고 있어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만큼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일된 공론을 보이는 것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사채널 디포커스는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손상우, 진행의 김수빈이었습니다.